클로드 코드한테 "이거 되는지만 확인해 봐." 했는데 확인뿐만 아니라 개발이랑 테스트까지 다 해 놨던 적 있으시죠? 호주에서 같은 일이 헬스장 예약 시스템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남자가 "헬스장 예약 좀 해 줘."라고 클로드 코드한테 부탁을 했더니 에이전트가 사용자한테 보낸 메시지가 이겁니다. 1번 대기자를 날려버리고 순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기 순서가 4 번에서 3 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의 예약을 취소를 해 버린 겁니다. 오늘은 이 일이 어떤 구조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AI 보안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0일 호주 A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앤드류라는 사람이 오픈클로에 클로드를 붙여서 개인 에이전트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시켰냐면요. 헬스장 수업 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먼저 이상한 걸 찾아냅니다. 헬스장이 허용한 기간보다 몇 달 앞선 날짜까지 예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버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어요. 이 앤드류라는 사람이 대기열이 4 번이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전트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소 API에 권한 검사가 없어서 1번 대기자로 테스트를 해 봤더니 실제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실행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정이 지금 보면 어때요? 굉장히 뭔가 억울해 보이죠? 나는 확인만 하라고 시켰는데 남의 예약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의 예약을 날려서 깜짝 놀란 앤드류가 놀라 가지고 되돌리라고 했더니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bad news라고 하여 I can add them back. 다시 그 사람을 예약 목록에 넣을 수가 없다. 왜냐면 예약 생성하고 웨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대기열에 돌아가는 거는 권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약 취소하는 거 있잖아요. 취소에만 체크가 없었던 겁니다. 취소 API에만 권한 검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예약이 날라간 사람, 그 대기열 1 번에 있던 사람은 직접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면 어때요? 대기열 뒤로 밀려 버리겠죠. 순번이 맨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네요. 이 사건을 두고 AI가 통제를 벗어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봤는데요. 저는 살짝 다르게 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AI 에이전트는 위험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AI 에이전트가 위험하니까 배척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AI 에이전트를 칼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칼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좋게 쓰면 어때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수술 도구로서도 쓰이고요.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해줄 때 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사나 요리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 어때요? 잘못 다루게 되면 자칫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도구로서 전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AI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게 되면 우리의 생활 편리성도 굉장하게 늘어나게 되겠고, 뭐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할로 변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공격 용도로 쓴다든가 보안 취약점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위험하게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를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잘 다루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이걸 통제를 벗어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일단 통제는 고사하고 우리 취약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 취약점이 언제 생긴 걸까요? 그 헬스장 API의 취약점이요. 이거는 어제 생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취소 API에 권한 검사가 없는 상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난 이유는 그럼 뭐예요? 단순합니다. 앱에서 그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약 앱을 켰을 때 뭐 본인 예약 취소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예약 취소 버튼이 있어요. 예약 대기열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내가 예약을 해야 되니까 대기열 1 번을 날려버리는 그 버튼이 정상적인 앱에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앱에서 남의 예약 취소 버튼을 못 찾습니다. 버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 요청이 안 들어온 이유는 화면에 취소 버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버에는 그 요청을 막는 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픈클로 이런 에이전트들은 어때요? 이 화면을 봐요? 화면을 안 봅니다. API 직접 찔러 봅니다. 물론 이제 브라우징 모드로 화면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예약 시스템을 대신해 주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 때 당연히 이제 API를 먼저 찌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대신해 주던 방어가 그 순간부터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서 개발자 혹은 1인 개발자,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져갈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사이트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은 엔드포인트 단위로 뚫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발자분들이면 바로 이해하실 텐데 개발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증은 뭐예요? 너 진짜 그 사람 맞아?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너 이거 해도 돼? 그러니까 특정 단위에 대한 권한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체크인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예약자 본인을 확인을 받죠. 그게 인증입니다. 그걸 통과하면 여러분은 카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 키로 여러분이 예약한 뭐 예를 들어서 704호는 열리는데 옆방 705호가 열리면 돼요? 안 되죠. 이게 인가예요. 나는 분명히 이 호텔의 정당한 투숙객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을 했는데 어떤 메뉴를 눌렀더니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뜬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거든요. 아까 그 헬스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헬스장 API에서 권한 검사가 전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에이전트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약 생성 있잖아요. 예약 생성이랑 대기열 참가는 남의 계정으로 시도하면 권한 에러, 그러니까 403이라는 권한 에러가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취소 API 있잖아요. 취소 API 하나만 이 인가 검사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개발한 사람들이 보안을 아예 신경 안 쓴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검사를 넣었는데 실수로 한 군데를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도 왕왕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URL 창 있잖아요. URL 창에 그 주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한 어떤 리소스가 뭐 문자열일 수도 있고 번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URL에 접속하면 내가 가진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숫자를 하나씩 올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번이라고 하면 뭐 101번, 102번 막 이렇게 요청을 보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할당된 번호잖아요. 요런 게 당연히 막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URL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 인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남의 정보까지 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1인 개발이나 이런 바이브 코딩 하셔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서비스에서 상태를 바꾸는 엔드포인트 목록을 뽑아 보세요. 조회하는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록을 다 뽑아요. 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에이전트 도구들 뭐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한테 이걸 시켜서 다 뽑으라고 해요. 다 뽑은 다음에 각각의 리소스 소유자 검사가 있는지 파악해줘. 자, 로고 프롬프트 날려서 한 번씩 다 점검하세요. 이게 실수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 헬스장에서 남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 레이트 리밋의 전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웨이트 리밋도 이제 개발자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요거를 좀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이 손으로 클릭하는 속도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뭐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를 하고 뭐 예약을 하는 거 이런 거 사람 손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인간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초당 몇 회, 뭐 분당 몇 회 이런 전제 위에서 속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분당 뭐 예를 들어서 분당 60회 그러니까 초당 한 번이죠. 초당 한 번을 넘어가는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을 막아버릴 거야.
이런 거 제한하는 거를 우리가 레이트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에이전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전제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면은 지쳐요. 그런데 에이전트는 지치나요? 안 지치죠.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체계적으로 재시도를 계속하고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히면 막힌 이유를 분석해서 다른 경로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매크로예요? 아, 요 매크로랑은 조금은 달라요. 매크로는 정해진 순서대로만 움직이는 게 매크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되는 사이트가 UI를 바꾸거나 혹은 파라미터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이트가 개편이 되면 매크로는 깨집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어때요? 이 에이전트는 UI 바뀌었네, 파라미터 바뀌었네, 이런 걸 깨지는 걸로 인식을 하고 다시 읽고 맞춥니다. 사람이 하던 적응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로 뭐 예약을 하고 이런 거는 매크로랑은 다릅니다. 그럼 이 레이트 리밋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 때 레이트 리밋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속도만 보지 말고 요청 패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안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아이디를 뭐 순서대로 바꿔가며 조회하는 거, 오류가 나면 즉시 파라미터만 바꿔서 재시도하는 거, 이거 서버에 로그에 다 남거든요. 그래서 평균 요청 간격이 사람보다 훨씬 규칙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초당 요청 수만 세는 리미트로는 이런 게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간단한 사이드 프로젝트 만드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규모가 좀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 레이트 리밋을 예전처럼 거시면 안 돼요. 이 요청 패턴을 파악을 하고 이 요청 패턴에 대해서 이 레이트 리밋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태를 바꾸는 루프에는 제한을 꼭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고, 이거는 상태를 바꾸는 요청이죠. 근데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취소했다, 예약했다, 취소했다, 예약했다. 이게 바로 상태를 바꾸는 루프예요. 그래서 이 루프에는 제한을 꼭 두세요. 취소 후 재예약할 때 뭐 쿨타임을 둔다던가 아니면 계정당 하루 취소 횟수를 둔다던가, 이거는 초당 요청 수가 아니라 행위 단위로 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거는 조금 앞선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전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보여요. 이게 뭐냐면 에이전트 접근을 위한 채널이 필요해지고 요거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PI, 여러분들 이거 API 가져다가 쓰세요라고 그 여러 회사들이 API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최초에 만들 때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를 전제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이전트 시대에는 어때요? 이 API는 사람보다 에이전트가 더 많이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에이전트를 위한 채널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 에이전트 신원을 인증을 하고 별도 쿼터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계속 뭐 레이트 리미트로 막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레이트 리밋을 걸더라도 이 정말 사람이 튕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재수 없으면은 내가 보수로 감지되고 내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난 정말 손으로 했는데 그냥 무조건 막 차단하게 되면 사람인 척 우회하는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러면 구분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실제로 저도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이 크롤링 방어 체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크롤링? 이 크롤링은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롤러들이랑은 공생을 해야 됩니다. 공생. 이게 제가 시스템을 운영한 결론이거든요. 이 크롤링을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롤링을 어떻게든 만약에 엄청 빡세게 해서 막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우회 경로를 더 찾아요. 그래서 세게 막을수록 다른 데를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시스템 가용성을 해쳐버립니다. 물론 이제 무자비한 요청은 당연히 맞겠죠. 막는데 이게 되게 사람처럼 크롤링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거 이 얘기랑 엄청 길어지는데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다양하고 집요하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 막을 수는 없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에이전트 때문에 더 심해질 거니까 에이전트를 위한 전용 채널을 구축해서 너네 여기서만 돌려라고 격리를 하는 거,
이런 게 앞으로 저는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경로를 열어두는 쪽이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 확인과 실행이 같은 동작을 하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앤드류라는 사람도 확인만 해보라 그랬는데 실행까지 해버리고 보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에이전트가 "저 테스트 해봤는데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슷한 케이스의 프로덕션 데이터, 그러니까 운영 환경에 되게 중요한 데이터에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을 실행하는 거, 이런 거를 에이전트가 테스트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읽기 전용 API는 뭐 이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호출해도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그런데 쓰기 API에는 그 분리가 없습니다. 시험 삼아 호출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 줘" 라고 하는 걸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되돌릴 수 없는 작업, 이거는 도구를 따로 빼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약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약 관리라는 어떤 에이전트나 도구 하나에 조회, 생성, 취소 이런 거를 다 넣지 마세요. 취소는 별도 도구로 분리를 하고, 생성도 별도 도구를 분리를 하고, 조회도 별도 도구로 분리를 하세요. 이 도구가 묶여 있으면 승인은 묶음 단위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험한 동작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용자한테 영향이 가는 작업은 분리하셔야 됩니다. 내 데이터를 바꾸는 거랑 남의 데이터를 바꾸는 건 위험도가 다릅니다. 같은 취소라도 대상이 내 예약이면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남의 예약이면 차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게 다른 사용자한테 영향이 가는 건지를 먼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색적 시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명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읽기는 자유롭게 하고 쓰기는 확인받게 하고, 이렇게 한 줄을 무조건 박아두면 에이전트한테 "야, 너 되는지 확인해봐" 라고 했을 때 시도해도 된다는 뜻으로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드를 꼭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아까 초반에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권고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 만드신다면 엔드포인트 목록을 뽑고 소유자 검사 빠진 곳 제발 찾아보세요. 이게 바이브 코딩 뭐 요새 뭐 유행이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뭐 개인정보 유출되고 되게 큰 회사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래도 중요했는데요. 누구나 무분별하게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서비스로부터 정보를 탈취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물론 이제 코딩을 처음 해 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 만드실 때 '나는 뭐 개인정보를 대충 관리하고 유출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없죠. 없는데 이런 거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부분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브 코딩 할 때 뭐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엄청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런데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몸으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토익 프로젝트 만드실 때 이런 거는 다 신경을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개발자고 코딩을 처음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보안적인 측면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 두시면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I 코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